바리스타가 절대 안 알려주는 라떼 꿀팁. 집에서 카페 맛 그대로 60도 우유와 1대4 비율의 인생 라떼. 집에서 완벽한 카페 퀄리티의 인생 라떼를 만들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60도 우유와 1대4 비율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리스타들이 카페에서 철저하게 지키는 인생 라떼 제조 비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여유로운 주말 아침에 큰맘 먹고 찬장에서 원두를 다들 꺼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평일에 피로를 좀 씻어내려고 집에서 근사하게 에스프레소 샷을 뽑고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나만의 라떼를 딱 만드는 거죠. 홈카페의 로망을 실현하는 아주 완벽한 순간이죠. 네, 맞아요. 완벽한 순간이어야 하는데 막상 한 모금 마셔보면 어딘가 굉장히 밍밍한 거예요. 풍성했던 거품은 입술에 닿기도 전에 마법처럼 확 사라져버리고. 심지어 우유에서 약간 비릿한 냄새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많죠. 아, 진짜 그래요? 그럴 때면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역시 수백만 원짜리 에스프레소 머신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장비를 원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 기계 가격을 슬쩍 검색해보게 되고요. 사실 눈에 보이는 가장 직관적인 차이가 장비니까요. 카페에 있는 그 은빛으로 번쩍이는 거대한 기계, 그리고 압도적인 스팀 소리를 떠올리면 집에서 쓰는 작은 도구들이 좀 초라해 보이죠. 네, 약간 주눅이 든달까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내 라떼가 맛없는 이유를 기계의 한계로 돌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저도 완전히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제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5년 동안 카페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만의 레시피를 개발한 현직 바리스타의 노트를 저희가 입수했잖아요.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였죠. 이 노트의 첫 장에 딱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라떼의 맛을 지배하는 건 장비가 아니다. 아주 단호한 선언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번 딥다이브에서 이 노트를 완전히 해체해볼 작정입니다. 값비싼 머신 없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방에서 완벽한 카페 퀄리티의 라떼를 만들어내는 비밀을 파헤쳐보는 거죠. 기대가 됩니다. 노트를 보니까 라떼의 운명을 결정하는 건 단 4가지 핵심 요소뿐이었습니다. 바로 원두, 우유, 스팀 기술, 그리고 황금 비율인데요. 바리스타의 치열한 고민이 담긴 4개의 기둥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첫 번째 기둥, 원두의 선택입니다. 맞아요. 맨날 기계 탓만 하던 저한테 이건 진짜 큰 반전이었거든요. 라떼가 맛없는 이유가 평소에 그냥 아메리카노를 내려 마시던 원두를 라떼에 그대로 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아주 흔한 실수죠. 저는 사실 당연히 비싸고 좋은 스페셜티 원두를 쓰면 그게 아메리카노든 라떼든 무조건 다 맛있을 줄 알았어요. 좋은 식재료를 쓰면 무조건 맛있는 요리가 나올 거라는 아주 흔한 오해와 비슷합니다. 커피의 세계에서 제로의 매킹은 사실 철저한 화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거든요. 아, 화학적 상호작용이요? 네, 우리가 아메리카노나 드립커피로 즐겨 마시는 원두를 생각해보세요. 주로 가볍고 과일의 산미가 톡톡 튀고 꽃향기가 나는 에티오피아나 케냐 같은 라이트 로스트 계열이 많습니다. 네, 그 섬세한 향이 진짜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유에 그냥 부어버리면 비유하자면 약간 앰프가 터질 듯이 쾅쾅 울리는 시끄러운 록콘서트장 한가운데 서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과 같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속삭임이 묻혀버리죠. 네, 아무도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유라는 거대한 장벽에 커피의 그 섬세한 맛이 완전히 파묻혀버리는 거죠. 그 속삭임이라는 비유를 우유의 물리적 성질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유는 기본적으로 단순한 물이 아니에요. 지방과 단백질이 둥둥 떠다니는 굉장히 복잡한 액체입니다. 지방과 단백질이요? 네, 이 지방 성분들은 우리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혀의 미각 수용체를 아주 부드럽고 두껍게 코팅해버립니다. 아, 혀에 코팅 막을 씌워버린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산미나 섬세한 과일량을 가진 원두를 우유와 딱 섞으면 우유의 지방 코팅 때문에 그 미세한 향미 화합물들이 혀의 감각세포에 닿기도 전에 미끄러지듯 지워져 버립니다. 와, 닿기도 전에 지워진다는 게 되게 슬프네요. 심지어 라이트 로스트 커피가 가진 특유의 구연산, 사과산 같은 산성 물질이 있거든요. 이게 우유의 단백질과 잘못 엉기면 약간 상한 우유 같은 시큼한 불쾌감만 남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집에서 만들면 그냥 우유만 나는 밍밍하고 어딘가 찝찝한 음료가 되는 거였군요. 메커니즘이 다 있었네요. 네, 그래서 바리스타의 노트 한 구석에 우유의 지배력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원두를 써라 이렇게 굵게 밑줄이 쳐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계열의 미디엄 다크나 다크로스트 원두를 써야 한다는 거잖아요. 초콜릿이나 카라멜, 구운 견과류 같은 묵직하고 쌉싸름한 풍미가 막 뿜어져 나와야 그 두꺼운 우유의 코팅을 뚫고 완벽한 밸런스를 만들어낸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우유의 단맛과 다크로스트 커피의 강한 바디감이 서로 부딪히면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원두의 종류를 바꿨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놓치는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 함정이요? 네, 원두의 종류보다 어쩌면 라떼의 생사를 더 크게 가르는 문제인데요. 바로 신선도입니다. 아, 저 진짜 이 부분 읽다가 너무 찔려서 웃음이 났잖아요. 노트에 아주 단호하게 마트용 1kg 대용량 원두는 라떼의 무덤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라떼의 무덤이라 표현이 아주 직설적이네요. 사실 저도 대형마트에서 산 커다란 원두 봉투를 반년째 찬장에 두고 먹고 있는데 도대체 왜 안 된다는 건가요? 밀봉만 잘해두면 상하지는 않잖아요. 커피 원두를 단순한 가공식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로스팅이 끝난 순간부터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끊임없이 산화되는 일종의 신선식품이거든요. 아,
아, 신선식품? 네, 로스팅 후 2주에서 4주 사이가 커피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는 원두 내부에 불필요한 이산화탄소가스가 적당히 빠져나가고 가장 맛있는 향미 화합물들이 안정적으로 추출될 준비를 마친 상태가 되죠. 그럼 그 한 달이 훌쩍 넘어간 제 찬장에 있는 그 오래된 원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시기가 지나면 원두가 품고 있던 에센셜 오일, 즉 커피의 향을 담당하는 기름 성분들이 산소와 만나서 산패하기 시작합니다. 아, 기름이 산패하는군요. 네, 이걸 아메리카노로 마실 때는 그냥 뭐 쓴맛이 좀 강해졌나 보다 하고 넘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유와 만나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요? 우유랑 만나면 뭐가 다른가요? 산패된 오일이 우유의 지방과 딱 섞이게 되면 그 불쾌한 향이 엄청나게 증폭되거든요. 종이 씹는 맛이나 젖은 골판지 같은 묵은 내가 우유의 고소함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와, 젖은 골판지요. 그게 라떼 베이스가 붕괴되는 결정적인 이유였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200g 단위로 작게 포장된 원두를 2주나 3주 안에 소비할 만큼만 자주 사는 게 홈카페의 첫 번째 철칙이겠습니다. 맞습니다. 신선함이 생명이죠. 자, 이렇게 다크로스트에 신선한 온도까지 완벽하게 세팅했다고 쳐보죠. 그럼 이제 라떼라는 음료의 진짜 지배자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원두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 가만 생각해보면 라떼 한 잔에서 에스프레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20% 남짓이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70%에서 80%는 전부 우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커피 베이스가 좋아도 이 거대한 액체의 바다가 망가지면 라떼는 끝나는 거니까요. 음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물리적 비증이죠. 라떼의 맛은 사실상 우유의 상태가 좌우한다고 다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제가 또 한번 뼈를 세게 맞았습니다. 솔직히 라떼 마실 때 칼로리 걱정 되게 많이 되잖아요. 현대인들의 흔한 고민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다이어트를 핑계로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샀거든요. 그런데 바리스타의 노트는 정말 단호하게 저지방 우유로 라떼를 만드는 건 고기 없는 스테이크를 굽는 짓이다, 이렇게 하더군요. 비유가 기가 막히네요. 네, 무조건 3.5% 이상의 전지방이 들어간 일반 흰우유를 써야 한다고요. 맛을 위해서는 정말 타협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유에 지방이 없다면 라떼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과 묵직한 단맛이 아예 형성될 수조차 없으니까요. 아, 그건 알겠는데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제 실패담의 미스테리를 여기서 꼭 풀고 싶습니다. 어떤 미스터리였죠? 제가 집에서 라떼를 만들었을 때 났던 그 기분 나쁜 비릿한 냄새요. 저는 사실 제가 산 우유가 냉장고 안에서 살짝 상한 줄 알았어요. 상했다고 오해하기 쉽죠. 아니면 제가 우유를 컵에 붓고 전자레인지에 너무 오래 돌려서 우유가 타버렸나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계란 비린내 같은 게 확 나는 건가요? 타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온도 문제가 맞긴 한데 핵심은 단백질의 화학적 변성이 범인입니다. 단백질의 변성이요? 네, 우유를 냄비에 끓이거나 전자레인지에 무작정 윙 돌려버리면 온도가 70도를 훌쩍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때 우유 단백질 중에 락토글로불린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락토글로불린. 네. 이 녀석이 열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70도를 넘는 순간 원래 둥글게 잘 말려있던 모양이 툭 끊어지면서 확 풀려버려요. 아, 단백질 구조가 열 때문에 파괴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락토글로불린이 깨지면서 안에 갇혀있던 가스를 밖으로 막 뿜어냅니다. 그 가스의 정체가 바로 황화수소 화합물이에요. 황화수소요? 그거 약간 네, 우리가 흔히 유황 온천에서 맡는 냄새 혹은 방귀 냄새나 상한 계란 냄새의 원인이 되는 바로 그 물질입니다. 세상에. 우유를 끓였을 때 나는 그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는 사실 우유가 미세하게 방귀를 뀌고 있는 것과 화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현상입니다. 와, 진짜 충격적이네요. 제가 전자레인지로 우유에 단백질을 고문해서 방귀가스를 뿜어내게 만들고 있었던 거군요. 듣기만 해도 비위가 상하네요. 하하, 표현이 재밌지만 과학적으로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단백질 구조가 파괴되면 나중에 설명할 우유 거품을 지탱하는 뼈대도 같이 부서져 버리거든요. 아, 거품 뼈대도요? 네, 그래서 쫀쫀한 폼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바리스타가 우유 온도를 반드시 60도에서 65도 사이로 맞추라고 신신당부를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60도에서 65도. 이게 되게 중요한 숫자네요. 네, 60도에서 65도는 우유 속의 당분인 유당이 인간의 혀에 가장 달콤하게 느껴지는 마법의 온도입니다. 동시에 아까 말한 락토글로불린 단백질이 파괴되지 않고 부드러운 거품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생존의 마지노선이기도 하죠. 그런데 집에 온도계가 없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노트에 아주 실용적인 팁이 있었습니다. 우유를 데우다가 손으로 용기를 딱 잡았을 때 살짝 뜨거운데? 쉽고 표면에서 김이 슬슬 피어오르기 시작할 때 네, 바로 그때죠. 무조건 가열을 그때 멈춰야 한대요. 절대 표면이 보글보글 끓어오르게 두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정말 명심해야겠더라고요. 아주 훌륭하고 직관적인 인간 온도계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오트밀크나 아몬드 밀크 같은 식물성 대체유로 라떼를 드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아, 맞아요. 저도 가끔 마트에서 오트밀크를 사서 라떼를 한번 해보는데 거품이 그냥 맹물처럼 푹 꺼져버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커피랑 섞이니까 약간 몽글몽글하게 무슨 순두부처럼 분리돼서 둥둥 뜨기까지 했어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식물성 우유 단백질이 커피의 산성과 만나서 엉겨붙는 이른바 커들링 현상입니다. 커들링이요? 네, 일반적인 식물성 우유는 소의 젖처럼 지방과 단백질이 안정적으로 섞여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우유로 라떼를 하실 거면 마트에서 겉면에 바리스타용이라고 적힌 제품을 사서 쓰셔야 합니다. 아,
아, 바리스타 에디션이라는 게 따로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제품들은 열에 견디고 산도에 반응하지 않도록 산도 조절제인 인산칼륨 같은 성분을 넣고요. 또 거품이 잘 나도록 식물성 오일을 치과로 배합해서 화학적으로 완벽하게 재설계한 액체거든요. 겉보기엔 똑같은 오트밀크인데 속은 완전히 다른 화학 실험의 결과물이었네요. 자, 이제 온도를 맞춘 완벽한 우유까지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베이스는 완벽하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진짜 의심의 눈초리를 지울 수 없었던 파트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카페라떼 특유의 그 구름 같은 부드러운 거품을 홈카페에서 구현하는 기술에 관한 내용인데요. 네, 어떤 방법이 그렇게 의심스러우셨습니까? 아니, 저는 이 부분 읽다가 바리스타가 진짜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장난이요? 바리스타 노트에 적힌 집에서 거품 내는 방법 중 하나가 뚜껑 있는 잼 유리병에 우유를 넣고 미친 듯이 막 흔든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리기, 이거였어요. 아, 유리병 흔들기요? 아니, 수백만 원짜리 에스프레소 머신에 달려있는 그 강력한 스팀봉, 엄청난 압력으로 칙칙 소리를 내는 그 멋진 기계를 그냥 잼통 흔드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슨 틱톡 해킹 영상도 아니고요. 하하, 시각적으로는 전혀 전문가스럽지 않죠. 오히려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제 말이요? 저도 처음엔 의아했지만 이 방법의 물리적이고 연력학적인 과정을 딱 뜯어보면 에스프레소 머신의 스팀봉이 하는 일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진짜요? 네, 스팀봉의 역할을 두 가지로 분리해볼까요? 첫째, 강력한 증기압을 이용해서 우유라는 액체 속에 공기를 강제로 밀어넣습니다. 네, 칙 소리 나면서요? 맞아요. 그리고 둘째, 동시에 뜨거운 열을 가해서 우유 단백질을 굳혀버립니다. 그 공기방울이 도망가지 못하게 코팅해버리는 거죠. 아, 공기 주입이랑 열 코팅이 동시에 거의 1, 2초 만에 확 일어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유리병 흔들기는 어떨까요? 우리가 병을 힘차게 위아래로 막 흔들 때 발생하는 강력한 물리적 마찰이 있겠죠? 그 마찰로 우유 속에 무수한 공기방울을 억지로 집어넣습니다. 그게 공기 주입단되네요. 맞습니다. 완벽한 공기 주입이죠. 하지만 이 상태의 거품은 단백질이 아직 굳지 않았기 때문에 5초면 다 터져버리는 불안정한 거품이에요. 아, 그래서 열을 가하는 거구나. 네, 이때 뚜껑을 열고 전자레인지에 30초 동안 마이크로웨이브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한 60도 전후로 열이 오르면서 우유 단백질 구조가 공기방울 주변을 아주 그물처럼 단단하게 감싸 안게 됩니다. 즉, 열 코팅 안정화 단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맙소사, 스팀뽕이 동시에 하는 일을 물리적 타격이랑 전자레인지 열로 완벽하게 분업을 내서 재현해낸 거네요. 와, 듣고 나니까 갑자기 이 잼통 흔들기가 노벨상급 과학실험처럼 느껴집니다. 원리를 알면 정말 대단한 방법이죠. 물론 다이소 같은 데서 파는 2,000원짜리 전동 거품기나 집에 굴러다니는 프렌치 프레스를 사용하는 좀 더 우아한 방법도 노트 있긴 했죠. 네, 특히 프렌치 프레스의 설망이 아주 미세한 공기방울을 균일하게 쪼개주기 때문에 질감 면에서는 가장 추천할 만한 도구이긴 합니다. 따뜻하게 데운 우유를 넣고 위아래로 한 30번 정도만 펌핑해주면 되니까요. 맞아요, 편하죠. 그런데서는 솔직히 이런 도구보다도 거품을 딱 낸 뒤에 바리스타들이 습관처럼 하는 그 무심한 손동작 있잖아요. 그게 음료의 질감을 완성한다는 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아, 우유 피처를 테이블에 탁탁 치고 둥글게 싹 돌려주는 그 동작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요. 거품을 만들자마자 커피에 냅다 붓는 게 아니라 컵을 테이블에 탁탁 내리쳐서 표면에 있는 크고 못생긴 기포들을 충격으로 팍 깨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닥에 둔 채로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며 살살 돌려줍니다. 바리스타 용어로는 스월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보세요. 컵 안에서 거친 거품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아주 미세하게 쪼개지고 아래에 있는 우유 액체와 완전히 섞이면서 질감이 완전히 변하죠. 네, 마치 막칠한 하얀색 수채화 물감 표면처럼 아니면 아주 부드럽게 녹은 아이스크림처럼 윤기가 차르르 흐르는 질감이 완성되잖아요. 아주 생생하고 정확한 묘사입니다. 스월링은 단순히 바리스타들의 겉멋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물리적 정돈 작업입니다. 물리적 정돈이요? 네, 가벼운 거품과 무거운 액체 우유가 서로 층이 지지 않고 하나의 균일한 마이크로폼 덩어리로 뭉치게 만들어주거든요. 입술에 닿는 첫 촉감이 마치 벨벳처럼 부드럽게 느껴지게 하는 결정적인 기술입니다. 자,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묵직하고 신선한 다크로스트 에스프레소, 그리고 60도로 데워진 달콤한 지방 가득한 우유, 윤기가 흐르는 벨벳 같은 쫀쫀한 거품까지 이제 이것들을 합쳐서 라떼를 딱 완성한 시간인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건축의 단계네요. 바리스타 노트의 마지막 기동, 황금 비율과 순서입니다. 저는 이 합치는 과정을 건축이라기보다는 수채화 물감을 섞는 유체역학적인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물감이요? 네, 아무리 좋은 빨간색 물감이 있고 파란색 물감이 있어도 파란색을 너무 많이 들이부어버리면 그냥 칙칙한 검은색이 돼버리잖아요. 아, 물감을 섞는다는 비유가 실제 잔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마스킹 현상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홈카페에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우유 과잉이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집에서 예쁜 카페 머그잔이나 아주 큰 벤티 사이즈 텀블러에 가득 차게 마시고 싶으니까 우유를 그냥 콸콸콸 들이붓게 되잖아요. 다들 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우유가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우유 지방이 커피의 향미 화합물을 단순히 희석시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차단해버려요. 아, 차단이요?
아까 그 코팅막 이야기처럼요? 맞습니다. 에스프레소 1에 우유가 6을 넘어가는 순간 커피의 휘발성 아로마는 두꺼운 지방층에 갇혀서 우리 코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냥 색깔만 갈색인 밍밍한 우유가 되는 거예요. 색깔만 갈색인 우유? 너무 슬픈 팩트 폭력이네요. 그래서 노트가 제시하는 황금 비율은 에스프레소 1대 우유 4, 최대 5입니다. 네, 1대4 비율이 아주 핵심이죠. 1대 4. 이걸 수치로 딱 떨어지게 계산해보면요. 보통 에스프레소 원샷이 한 30ml 정도 되잖아요. 그럼 우유는 120ml에서 150ml까지만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양이 적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종이컵 한 컵이 조금 안 되는 양이에요. 생각보다 엄청 적죠. 그래서 제가 라떼를 만들 때마다 맛이 없었던 거예요. 진정한 커피의 향과 맛의 밸런스를 느끼려면 그 정도 농도가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니 나는 집에 에스프레소 머신이 아예 없는데 원샷 30ml를 도대체 어떻게 만드냐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바리스타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2, 3만 원대 가성비 도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모카포트죠.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불 위에 올려두면 수증기 압력으로 커피가 쫙 끓어오르는 이 작을 주전자가 캡슐 커피나 그냥 드립 커피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끈적하고 진한 원액을 만들어주거든요. 라떼 베이스로는 머신 다음으로 최고의 선택이죠. 이탈리아 가정집의 필수품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압력이 한 1바에서 2바 정도로 머신의 9바에는 당연히 못 미치죠. 하지만 우유의 코팅을 충분히 뚫어낼 만한 무거운 바디감과 커피 오일을 추출해냅니다. 자, 모카포트로 추출한 진한 에스프레소와 1대4 비율의 우유 양까지 다 맞췄다면 이제 진짜 마지막, 붓는 순서입니다. 그냥 막대로 붓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이 순서를 지키셔야 해요. 순서가 정말 중요하죠. 첫째, 빈 컵에 에스프레소를 먼저 붓습니다. 둘째, 데워진 액체 우유를 천천히 붓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 스월링해둔 거품이 같이 쏟아지지 않게 숟가락으로 입구를 싹 막고 액체만 먼저 쪼르륵 흘려 넣어주세요. 네, 액체만 먼저 들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숟가락으로 남은 쫀쫀한 거품을 푹 떠서 조심스럽게 맨 위에 이불 덮듯이 싹 올립니다. 액체를 먼저 붓고 거품을 나중에 올리는 이유가 핵심이죠. 네, 우유 위에 커피를 붓는 게 아니라 커피 위에 우유 액체를 부어야 에스프레소의 고용물과 우유의 지방이 자연스러운 대류 현상을 일으키면서 완벽하게 한 몸으로 섞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걸 반대로 해버리면 밀도 차이 때문에 층이 쫙 분리돼서 첫 모금은 쓴 커피만 훅 들어오고 나중엔 밍밍한 우유만 남는 대참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 거품 위에 시나몬 파우더 톡톡 뿌려주면 진짜 끝입니다. 완벽한 한 잔이 완성됐네요. 자, 오늘 이번 딥다이브에서 우리는 5년차 바리스타의 노트를 탈탈 털어서 커피가 묻히지 않는 다크로스트 원두의 원리부터 방균 냄새를 막는 우유의 60도 온도와 단백질 화학, 스팀머신을 완벽히 대치하는 잼통의 연력학, 그리고 1대4 비율의 유체역학적 조립까지 라떼 한 잔의 모든 것을 파헤쳤습니다. 정말 과학적인 탐구의 시간이었습니다. 장담하건대 당장 내일 아침 주방에서 내려 마시는 여러분의 커피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이 디테일 중 단 하나만 적용해도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의 퀄리티를 수직 상승시키는 확실한 아하 모멘트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마시고 치워버리는 음료 한 잔에 이토록 정교한 화학적, 물리적 과정이 얽혀 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과 우유의 단백질이 커피의 맛과 질감을 어떻게 극적으로 바꾸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네, 정말 신기했어요. 여기서 생각의 범위를 우리 몸속으로 조금 더 넓혀본다면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속이요? 단순한 미각 그 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풍부하고 복잡한 구조의 우유 지방과 유청 단백질이 커피 속의 화합물, 특히 카페인과 강하게 결합된 채 위장에 들어가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화가 좀 천천히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일반적으로 지방은 우리 위장에서 소화되는 속도, 즉 위 배출 시간을 현저하게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아메리카노를 마셨을 때 카페인이 혈류를 타고 뇌로 급격히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이른바 카페인 스파이크 현상 있잖아요. 아, 네. 아메리카노 마시면 확 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라떼를 마셨을 때는 우유 지방 덕분에 이 스파이크가 아주 완만하고 지속적인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요? 와, 그러니까 라떼를 마셨을 때 아메리카노보다 왠지 더 부드럽고 몽글몽글하게 잠이 깨는 듯한 그 기분이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지방과 카페인이 결합해서 뇌로 가는 흡수 속도 자체를 늦추는 실제 약물 동태학적 반응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어쩌면 완벽한 온도와 비율로 조리된 이 한 잔의 라떼가 단순히 혀끝의 미식적 즐거움을 넘어서 우리 뇌가 아침의 활력과 각성을 받아들이는 화학적 리듬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제 머릿속에 새로운 문이 확 열린 기분이네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내일 아침에 직접 만든 완벽한 라떼를 한 모금 넘기면서 당신의 뇌로 향하는 이 놀라운 화학적 변화를 꼭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즐거운 아침이 될 겁니다. 적어도 거품은 5초 만에 푹 꺼지고 계란 비린내가 나던 예전의 그 밍밍한 우유 커피와는 영원히 작별일 테니까요. 평범한 일상 속 숨겨진 비밀을 향한 여러분의 끊임없는 호기심을 응원하며 오늘의 딥다이브는